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 요양도 24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고모래라는 의미의 정자가 되겠습니다. 고모래라는 의미의 정자는 주로 장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해서 총 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고모래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 그 곡식들을 한 군데로 긁어 모으거나 평평하게 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데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나무 손잡이죠. 동그란 나무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저 손잡이 끝에 나무 판으로 된 조그만 나무 판으로 된 통상 이제 사각형의 판때기를 이렇게 달아 놓죠. 그래서 이걸 여기서 손을 잡고 이걸 긁어 이쪽으로 끌어 잡아당기면 여기에 있는 곡식들이 이제 이쪽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수북이 쌓인 것을 밀어서 헤쳐가지고 평평하게 펼쳐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농업 연장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정이라고 하면 건장한 젊은 남자를 얘기하는데요. 군대에서 계급에 불구하고 병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장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한국의 군제로 볼 때 이병에서 병장까지를 병사라고 하고 하사에서부터 원사까지를 우리가 부사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소위 준위 소위부터 이제 대장까지를 우리가 장교 그리고 이제 장성을 장관급 장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 모두를 합쳐서 장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정이라는 말은 현대 군 체제에서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예전에 쓰던 그러니까 왕조 시대에 쓰던 말로 지금의 병사와 같은 말입니다. 남정네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을 뜻하는 거고요. 통상 여자들이 남자들을 부를 때 남정네라고 이제 불렀죠. 또한 이제 남의 남편이라는 의미로도 남정네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남자들이 여자를 부를 땐 여편네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럴 때는 여편네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그 하대하는 말에 가까운데 남정네는 하대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보시면 되겠고요. 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축을 잡고 그 고기를 정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했고요. 정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라는 뜻인데요. 가슴 깊이 서운한 마음이 묻어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령 가시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가시렵니까? 라는 뜻이죠. 정말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목불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이제 보다라는 뜻이죠. 이게 눈목자를 썼지만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불식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이 아니 불자리고 식자가 알다라는 뜻이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죠. 뭐를 정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정자를 뭐를 보고 정자를 모르느냐? 고무래를 보고 정자를 모른다. 또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속담이 있죠. 낫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러니까 낫을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라는 말과 고무래를 놓고 정자를 모른다. 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정향나무라고 하는 것은 5월 달에 이제 보라색하고 흰색이 있는 꽃이 피는 관목이에요. 근데 말이 관목이지 이게 나무가 크면 상당히 큽니다. 뭐 우리
사람 키 서너 배 정도까지 크는 관목치고는 대단히 큰 나무죠. 정전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물의 정자를 쓰는 정전제는 신라 시대 겁니다. 신라 시대에 토지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고려 시대 때 구분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자, 이 우물정자를 쓰면 이렇게 9개로 나누어지죠. 땅이. 이런 구분전 하던 이 정전제와는 다른 겁니다. 정묘호란이라고 하는 것은 1627년에 여진족, 그러니까 후여진이죠. 그 후금이 청나라가 되기 전입니다. 그 조선을 침략했던 걸 얘기하고요. 정유재란이라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생했는데 중간에 일단은 끝나서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1597년에 5년째 되던 해죠. 다시 침범을 합니다. 해서 재란이에요. 이 재가 두 번째라는 뜻이죠.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화자가 되겠는데요. 그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그림, 화자가 되겠습니다. 그림이라는 의미의 화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라는 화자는 좀 이제 복잡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림이라는 의미의 화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물화 하면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대상으로 그리는 그림을 얘기합니다. 풍경화라고 하면 자연, 산이나 들이나 또는 바다나 강이나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을 얘기하고요. 인물화라고 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만화라고 하면 원래 만화라는 이름은 이 만자가 재미있다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스개 이야기 또는 무엇인가를 풍자하는 그런 그림을 만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 만화는 그런 뜻은 이제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림과 짧은 글을 통해서 스토리를 전개하는 일종의 책입니다. 그 스토리를 원래 글로만 하는 것이 책이죠. 소설 같은 그런 종류는. 그런데 이 소설을 그림과 간단한 말, 일종의 대화나 그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짤막한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만화라고 얘기를 하죠. 화가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직업으로 또는 아주 그 훌륭한 그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만화를 그린 사람은 또 만화가라고 얘기를 하죠. 화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패널, 즉 도화지라든지 캔버스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화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공부 또는 연습을 하는 곳 또는 그 본인이 그림 그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든 룸을 얘기합니다. 화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술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화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술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화단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판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라든지 이런 데에 그림을 새겨서 그린 다음에 그 잉크로 찍어낸 것을 판화라고 얘기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개자가 되겠는데요. 신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신해라는 의미의 개자가 되겠습니다. 신해라는 의미의 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해라고 하는 것은 강보다 조금 작은 냇물을 얘기합니다. 해서 신해라는 의미의 이 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뜻합니다. 물론 물이 안 흐르는 골짜기도 계곡이라고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골짜기 중에서 물이 흐르는 곳을, 그것도 어쩌다가 흐르고 어쩌다가 안 흐르고 이런 데가 아니고 평소에 물이 많고 찌꾸를 떠나서 물이 흐르는 곳을 계곡이라고 얘기를 한다. 청계천이라고 하면 서울, 그 옛날의 서울을 관통하던 시내죠. 이제 지금 중구를 이제 관통하는 그런 시내인데, 그 예전에 한참 한국이 경제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할 때는 청계천이 복개됐었어요. 시멘트로 뚜껑을 만들어서 덮었었죠. 그것을 복원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흔치 않은 성공 사례로 속합니다. 해서 현재 청계천은 복원이 돼서 시민들의 일종의 수변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계종은 한국 불교의 가장 세력이 큰 종단입니다. 뭐 세력이 큰 종단은 그건 말만 그런 거고, 아마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한국 불교계의 한 90% 정도가 조계종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막강한 거죠. 가장 큰 수준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계는 이제 이황 선생의 호입니다. 퇴계는 5000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가장 뛰어난 철학자로 보시면 되고, 한문을 토대로 한 한국 철학을 집대성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5,000원권 지폐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벽계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아주 맑아서 푸른 빛이 나는 그러한 시내 물을 얘기하는데요. 조선시대 기생에 의해서 이 벽계수라고 하는 그 용어가 아주 핫한, 그리고 아주 유명한 유명세를 타게 됐죠. 역시 황진이라고 하는 기생은 조선 전기를 거쳐서 가장 유명하고 유능했던 기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관기였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